혹시 마부위침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는 뜻으로 노력을 통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제게는 인생의 좌우명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놈의 노력 지긋지긋하긴 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인간들과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니까요. 솔직히 질투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죠.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짓을 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매번 세상을 원망하고 저보다 잘난 이들을 헐뜯으며 살았었죠. 제 인생을 바꿔준 분들을 만나기 전까진 말입니다.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 쭉 고아원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지냈던 고아원은 도심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고 주변에 펼쳐진 것은 논과 밭이었죠. 입구까지 들어오면 커다란 소나무와 고아원 이름이 새겨진 큰 비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석 앞에서 늘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아이들 모두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하나 둘 머리가 크고 버림받았음을 인지한 순간부터 제 주변 친구들은 비석 앞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더 작은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그게 하나의 멋이고 반항이라고 생각하며 10대 시절을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중퇴했죠. 당연히 고아원을 나오고 나서도 그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다 지긋지긋한 고시원 생활을 접고 싶어 한 부동산을 방문하게 됐죠. 더 싼 방만 찾는 제가 짜증이 났을 법도 한데 그 부동산 부부는 친절했습니다. 이 방보다 더 싼 곳이 있긴 한데 거긴 곰팡이가 피어서 학생한테 추천을 할 수가 없어.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누수가 있거나 침수가 잘 되는 곳일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냥 싼 곳이요. 전에는 고시원에 살아서 정말 상관없어요.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괜찮다고요. 사장님은 소개만 시켜주는 분 아니에요?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알겠어. 그럼 내가 집주인한테 일단 이야기는 해볼게. 계약 바로 하고 싶으니까 그것도 이야기해주세요. 월세 깎아달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진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 앞에서 담배 뻑뻑 피워대면서 싸가지 없게 말대꾸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역시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죠. 특히 당시에는 앳된 어린애들에게 정당한 일감이나 월급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중졸인 저에게는 유독 심했죠. 툭하면 돈을 주지 않기도 했고 지각이라도 한 번 하면 하루 일당을 주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저는 고슴도치처럼 제 주변을 뾰족하게 세우고 다녔던 겁니다. 사장님이 그 집을 추천하지 않는 것도 더 좋은 집을 계약해서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른으로 봤기 때문이었죠. 한데 그렇게 우기고 우겨서 그 집을 계약한 그해 여름의 장마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물난리가 나게 됐죠. 학생! 학생 있어! 학생! 일어나봐! 학생! 쾅쾅쾅 문을 부셔버릴 것처럼 나는 큰 소리에 짜증이 나서 눈을 떴을 때 제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아리 정도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제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머리는 하얗게 질렸고 너무 무서워서 침대 위에서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건 부동산 남자 사장님이었습니다. 전기에 감전될지도 모를 그 상황에도 제 방까지 들어와서 제게 손을 뻗으며 말씀하셨죠. 학생, 괜찮아? 일단 같이 나가자. 어서! 여기 반지하라 금방 잠겨. 응? 얼결에 그분의 손을 잡고 제가 간 곳은 부동산 사장님의 집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하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집이었는데 제게 갈 곳이 생길 때까지는 함께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깨끗한 화장실과 따뜻한 밥,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는 푹신한 이불까지도 제게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건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꽤 오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걸 배우게 됐죠. 고등학교는 졸업하는 게 좋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왕이면 대학도 가고. 제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 아는 형들은 졸업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특히나 대학교는 안 가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공부해서 잘 돼도 원래부터 잘 사는 인간들 이길 수도 없잖아요. 맞다. 이길 수 없지. 봐요. 사장님도 그렇게 말하면서 왜 자꾸 검정고시를 보라고 해요? 잘 사는 놈들도 노력을 하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 조금이라도 따라잡으려면 뭐든 해봐야지. 그리고 그 노력은 생각보다 많은 걸 주거든. 뭘 주는데요? 내 가족들의 행복. 원망한다고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노력한다면 넌 조금씩이라도 바뀔 거다. 검정고시랑 대학 입학은 내가 도와주마. 어때? 왜요? 사장님이랑 저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내 아들 같아서. 내 아들이 다 컸으면 너보다 10살은 많았겠지만. 부부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들과 놀다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군요. 2번의 수술 이후 몇 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지냈으며 그 막대한 병원비를 무려 8년 넘도록 감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두 분 다 큰 빚을 지고 있었고 당연히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죠. 그래서 그땐 그게 오지랖이라고 동정이라고 생각했기에 반발심이 들더군요. 돈 있어도 결국 가족의 행복은 못 지킨 거 아닌가? 그럼 사장님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말에 사장님은 허허 웃고는 대답하셨죠. 내 아들은 돈이 더 있었다고 해도 깨어나진 못했을 거야. 하지만 나와 집사람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내지 않았으니까. 어떠냐? 이것도 행복이지? 그렇지 않니? 그때 그 사장님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순간 저를 고아원에 버린 부모님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이대로 살면 나 역시 가족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겠구나.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의 도움으로 검정고시까지 받고 대학도 입학했죠. 덕분에 아주 늦게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은 저를 위해 먼 곳까지 면회도 오셨었죠. 제대 후에는 정신없이 일만 하느라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제게 그분들은 평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아주시기도 하셨고요.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긴 했지만 나름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장모님이 저를 싫어한다는 거였지만요.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을 데려갔으면 고생이라도 시키지 말아야지. 이 서방 자네는 꼭 사업인가 뭔가를 해야 하나? 남들처럼 그냥 회사 들어가서 따박따박 돈 받아오면 좀 좋아? 그래도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연희 고생 안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게 중요하나?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잘 되면 이 세상에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래도 늦게 결혼했는데 임신 계획부터 차근차근 해도 모자랄 판에 애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는 있어?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아서. 답답해. 이럴 때 부모라도 있으면 도움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자기가 자리를 잡는데 왜 남의 딸을 고생을 시켜? 진짜 속 터져서. 아내가 자네 얼굴 보면 없더니 혈압이 올라.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하다는 소리는 아주 뻔뻔하게도 나오지. 그러게 내가 결혼 반대했을 때 갈랐었어야지. 제 좋다는 남자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이 수두룩했어. 늘 죄송하다, 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긴 했지만 저 역시도 억울하긴 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이었지만 번 돈은 고스란히 장모님이 쓰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또 아내를 쫓아다닌다는 남자들 역시도 아내가 가족들이 우선이라 결혼까지 가지 않았던 것뿐이었죠. 저 역시도 그런 아내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어떨까? 장모님? 갑자기? 근데 우리 전세금 올려줄 때가 돼서 목돈을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신 모은 돈 좀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엄마 월세도 내야 하지. 카드에 관리비, 보험금까지. 내가 내고 있는 거 알면서 물어? 그냥 당신이 이참에 대출을 더 받아. 여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해외여행 보내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어딨어. 나중에 사업 좀 안정되면 그때 하자. 매번 그놈의 안정! 이럴 거면 왜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쳤어? 그때는 대출이라도 잘 나왔잖아. 난 진짜 당신 보면 이해가 안 돼. 엄마 친구분들은 다 간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만 빠져야 해? 이러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아니, 왜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2달 전에 제주도도 다녀오셨잖아. 혹시 모르는 거지. 우리 아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이제까지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당신은 몰라. 가족이 없으니까 내 맘 절대로 이해 못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 아니면 돈을 함부로 펑펑 쓰기래, 아니면 과소비를 하기래? 나처럼 알뜰살뜰 살림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최대한 마련해 볼게. 얼만데? 산티아고야. 거기 순례길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알아서 금액 맞춰. 젊은 사람들은 500이면 다녀온다고 하는데 좀 더 즐기고 편안한 곳에서 주무시는 게 좋을 테니 700 정도로 맞춰. 솔직히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효녀라는 건 알았지만 신혼 초부터 시작된 아내의 효도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사업을 막 시작했던 초기라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던 때였고, 거기에 더해서 아파트 전세금 대출, 각종 공과금까지 제겐 벅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장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살겠다면서 대출을 받아 장모님을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게 했고, 그 뒤부터는 모든 초점이 장모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저 몰래 카드론까지 써서 보내드렸던 거였고요. 그런데도 제가 화를 내지 못했던 것은 아내 말처럼 그것만 제외하면 정말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일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넘긴 거였죠. 하지만 힘든 건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장모님 역시 평생을 장인어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왔기에 일을 하는 자신의 딸이 비정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때문에 능력 없는 사위, 자기 소중한 딸을 데리고 간 도둑놈 취급은 당연했던 거였죠. 그때가 결혼하고 3년 뒤에 장모님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때 생일 케이크를 사는데 아내가 음력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됐죠. 그냥 일반적인 케이크라면 나가서 다시 사면 그만인데 떡으로 된 것을 좋아하시는 터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서방, 자네한테 정말 실망했네. 아무리 본인 생일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케이크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지금 아직도 자리에 앉아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동네 떡집을 가보긴 했는데 다들 제작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해서요. 이번엔 선물이랑 용돈으로 대신하고 내일이라도 제작이 된다고 하면 내일...
내일? 고작 이 동네 한 바퀴만의 포기? 이래서 내가 결혼 반대했던 거야.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그 정도 노력한 게 전부야? 이래서 가족의 정을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여자가 고생한다는 거지. 내가 자네 친엄마라고 해도 이럴 건가?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나가서 알아볼게요. 결혼 후에 이런 일은 일상이긴 했습니다. 장을 더 봐오라던가 심부름을 보낸다던가 해서 저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곤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김없이 제가 나가면 제 욕을 하시곤 하셨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당시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빌라였는데 구조가 복도 쪽으로 부엌 창문이 자그마하게 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샤시가 아니라 불투명한 유리로 된 창이었죠. 문을 열 때 턱턱 걸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조약한 문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다 들렸거든요. 제가 나오면 늘 장모님은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하곤 했습니다. 아우 속 답답해. 넌 앞에 골라도 어디서 저런 걸 주워왔어? 표정은 뚱하고 살근거리는 맛도 없고 장모님하고 애교 부리는 맛도 없고 무슨 소도 아니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데 능력은 개미 눈곱만큼도 없는 저런 놈은 난 줘도 안 가진다. 엄마, 그래도 이서방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정도면 나한테도 잘하는 거지. 뭘 잘해. 돈을 잘 벌어와야 잘하는 거야. 넌 아직 고생을 몰라서 그래. 너 늙고 병들고 해봐라. 지금이야 젊고 예쁘니까 괜찮지만 나이 들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의 남편이고 돈이 인생의 동반자야. 언제까지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너 지금이라도 맘 고쳐먹어. 엄마, 오늘처럼 좋은 날까지 꼭 그래야겠어? 왜 자꾸 시비를 걸어? 아무래도 난 눈치 보인단 말이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봐?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도 다 남자 능력 부족이야. 지금 팔자 좋게 집에 들어누워서 부른 배를 잡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 일까지 시키잖아. 그런 인간 뭐가 이쁘다고 감싸? 너희 아빠는 여자로 속은 속여도 나 너처럼 돈으로 고생을 안 시켰어. 이서방 아니었으면 엄마 이렇게도 못 살아. 알면서 그래? 그리고 솔직히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게 빚밖에 더 있어? 사는 동안 몰랐다가 뒤통수 당한 거 생각 안 해? 그리고 매번 엄마가 그놈이 좋았다 저놈이 좋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래. 그놈들은 아빠 빚 있는 거 알자마자 도망쳤어. 알면서 왜 그 말을 굳이 해?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으니 그렇지. 여자한테 빚? 그게 뭐 별거라고. 예전에 여자들은 수저 한 세트만 가지고 가도 잘 살았어. 요즘 것들이 반반 결혼이다 뭐다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지. 여자는 너처럼 예쁘고 날씬하면 그만이야. 알아? 모르겠고. 어쨌든 그만해. 다행히 아내는 은근히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내만큼은 제가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조금 삐걱거리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제 노력으로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고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버텼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여겼죠. 다른 건 몰라도 장모님과 아내는 제가 책임지겠다.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죠. 자정이 지날 무렵에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의 표정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골목길을 빠르게 달렸고 이때 사모님을 친 거였죠. 발견이 늦어서 응급수술에 들어가게 됐고 수술실 앞에서 절망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사장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일단 한 번에 수술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 들어보니 팔은 붓기가 빠져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2차, 어쩌면 3차까지도 수술이 있다는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
이 땅이 하나 있긴 한데 당장 팔 수도 없는 곳이라. 저는 미안함에 말끝을 흐리는 사장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부탁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아니 정말 그래도 되겠니? 그럼요.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제게 부모님이랑 다를 게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구할 테니 걱정 마시고 일단 사모님 곁에 꼭 붙어 계세요. 그래도 너도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닌데. 내가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사업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언젠간 될 거고요. 그 못난 놈, 삐뚤어지기만 하고 사회에 불만만 많던 저 같은 놈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 불가능하지 않아요. 마음 단단히 먹고 꼭 이겨내셔야 해요. 아셨죠? 고맙다. 진짜 너한테 너무 고마워. 막상 말은 당당하게 하긴 했는데 병원에서 나와서는 머리를 한참 굴려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부터 갔지만 앞서서 아내가 제 명의의 카드로 카드론을 쓰는 바람에 신용도는 바닥을 찍고 있었죠. 더구나 대출 역시도 받을 만큼 다 받은 상황이라서 쓸 수 있는 돈은 딱 두 곳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너무 적었기에 그나마 여유 있는 게 아파트 전세금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전에 없던 화를 냈습니다. 지금 장난해?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도 들어서 알잖아.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하셨고 나한테 가족 같은 분들이라는 거 알면서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갚는다고 하잖아. 갚아? 뭔 수로? 여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그 사람들 나이를 생각해. 무슨 수로 돈을 갚는데? 당신 말처럼 가족 같은 사람들이지. 가족은 아니잖아. 아니 친척이기래 아니면 건너 아는 사람이 있기래? 결국은 생판 모르는 남한테 왜 우리 돈을 줘야 하냐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야. 20년 넘게 본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이랑 비교를 해? 당신 나랑 결혼할 때 그분들한테 인사 간 건 잊었어? 똑똑히 기억하지. 근데 기억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려? 더구나 당신이 여유가 넘치면 또 몰라. 지금 이 상황에 남을 돕겠다고? 아주 성인군자 납셨네. 아주 나만 나쁜 년이지? 누가 그렇대? 잠시만 빌려드리는 거야. 그게 전부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기에 안 된다고 한 게 잘못이니? 핏줄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야. 당신한테 가족은 나랑 우리 엄마고. 결혼하기도 전에 나 당신 집 빚 갚아줬어.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나 혼자 생활 꾸려 나갔고. 당신이 장모님한테만 신경 쓸 때도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장모님 카드값 연체되어도 군말 없이 내가 갚았고 당신이 부탁하면 뭐든 해드리려고 했어.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 딱 한 번 내가 누굴 좀 돕겠다는 것도 싫다고? 와, 산티아고 2번만 갔으면 아주 유세 좀 떨었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지금 누가 잘못인지. 난 가족이지만 당신은 아니잖아. 노인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하라고 해. 보험도 안 들었대? 노은 준비도 안 됐대? 부동산인가 뭔가 한다며. 그 가게 빼면 되잖아. 그거 싫어서 당신한테 구걸을 해? 거지 새끼도 아니고. 거지 새끼 소리에 저는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내도 놀랐지만 저는 더 놀랐죠.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어. 감히 날 때려? 눈이 돌았구나. 미쳤지? 미쳤어!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를 손으로 때렸고 다리로 허벅지를 걷어차며 울부짖었죠. 나도 모르게 진짜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됐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돈 빌려주면 그땐 나랑 완전 끝이야.
여보, 알아서 해. 나 진짜로 당신 다신 안 봐. 나 친정 갈 거야. 엄마가 당신처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인간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노려보는 아내에게 미안해 저는 몇 번이나 찾아가 빌었지만 아내는 끝내 절 용서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강하게 나왔고 서류까지 드밀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저는 결정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전세금을 빼서 그 일부를 사장님에게 드렸습니다.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난리를 부리긴 했지만 포기한 건지 이혼 서류 대신 각서를 내밀었죠. 그 서류에는 다신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 가족을 우선한다는 것,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각서와 용돈 생활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엄마네 들어가서 살아. 당신도 각오는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정말? 당연히 가능하지. 나 용서해 주는 거야? 하는 거 봐서. 근데 돈이 좀 필요해. 전세금 남은 건 나 줘. 어? 그래도 우리 이사 갈 때 써야 할 텐데. 아니면 대출을 갚거나. 전에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은 게 있어서 그거 갚으려고 했거든. 급하게 쓸 곳 있다고 하잖아. 당장 필요해? 쓰고 돌려준다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당신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야, 알았어. 그땐 나름 다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처가살이를 하게 되긴 했지만 덕분에 사모님도 무사히 수술을 끝냈고 상태도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제가 하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공간 임대업으로 일종의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이었어요. 회의실이나 강의실 혹은 파티룸처럼 컨셉이 있고 큰 사무실의 공간을 쪼개어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초기에는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사람도 거의 없고 가끔 생일 파티라는 사람들만 드나들거나 집에서 업무를 보기 힘들어서 사무실 대용으로 쓰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던 거였죠. 주 이용자는 쇼핑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길거리나 카페에서 옷을 갈아입고 촬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외부에서 사진 촬영하는 게 힘들어져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된 겁니다. 덕분에 저는 기존의 회의실과 강의실을 없애고 아예 촬영 전문 사무실로 꾸미기까지 했고 드디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때 제가 생각한 것은 사무실을 더 넓히는 거였습니다. 뭐? 사무실을 더 넓혀? 당신 미쳤어? 지금 잠깐이야. 잠깐 잘 되는 건데 뭘 그걸로 넓혀? 그러다 쫄딱 망하면 그 독방 누가 쓰라고? 그리고 왜 나한테 그걸 말해? 그때 나한테 가져간 전세금 말이야. 쓰고 돌려준다고 했었잖아. 기억나지? 목적이 그거야? 와, 진짜 치사하다. 내가 알아서 어련히 돌려줄까? 그리고 왜 나한테만 그래? 그 돈 나만 썼어? 그 늙은이 수술비로 들어간 거나 받아. 왜 또 말을 함부로 해? 늙은이라니. 그럼 어르신이라고 해? 지금 생각해도 또 열받네. 빌려도 먼저 빌려간 인간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달래? 난 가족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 받아도 그 사람들이 먼저 아니야? 아직 회복 중이고 재활도 남아있는데 달라고 할 순 없잖아. 그리고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면 더욱 좋고. 코로나 이제 금방 끝나. 장난해? 사람들 이야기 못 들었어? 여름이면 더워서 세균 다 죽는다고 안 죽더라도 겨울이면 완전 끝이고 우리나라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세균이 어딨어. 근데 그깟 코로나로 장사 조금 잘 된다고 푼돈 좀 버니까 눈이 돌았어?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잘못을 했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피 같은 돈을
그것도 내가 화를 내는데도 빌려준 게 사라지는 것 같아? 헛바람 들어서 사업 확장이다 헛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받아내. 아님 내가 가서 머리채 잡을 거니까. 용서해 준 거 아니었어? 용서? 당신 나 때렸잖아. 그게 쉽게 용서가 될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정말. 저 역시도 제가 잘못한 거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게 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돕겠다고 나선 것도 이기적인 짓이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꼼짝도 하지 못했고 해달라는 것은 뭐든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더구나 장모님은 한술 더 뜨기 시작했죠. 자네 아직도 그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던데 내 딸 말이 맞나? 그게 장모님, 아직 회복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게가 마침 잘 되고 있기도 해서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서요. 급한 게 아니라면서 내 딸한테 준 돈은 왜 돌려달라고 빽빽거린 거야? 나 다 들었어. 처가살이 하면서 나한테 돈을 더 줘도 모자랄 판에 내 딸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말이야. 그게 가게를 좀 더 넓히고 싶어서 그런 거지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자네라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어쩜 그렇게 뻔뻔해? 자네도 알겠지만 내 딸은 돈을 허투루 쓰는 애가 아니야. 돈 넣을 구석이 있어서 투자를 한 거지. 투자요? 어디에 투자를... 있어 그런 게. 자네는 몰라도 되네. 어쨌든 자네 이런 식이면 우리 딸이랑 못 살아. 아니 내가 못 살게 할 거야. 무능한 것도 모자라서 고아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자네랑 결혼시킨 건 내 딸이 좋다고 해서야. 근데 내 딸한테 손찌검까지 한 자네를 내가 봐줄 이유가 없지? 그 부분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혼 사유야.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번 다시 돈 문제로 내 딸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사업을 넓히든 좁히든 알아서 하라고. 꼴랑 몇 푼 가지고 잘 된다고 유세 떨지 말고. 많이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장모님만 절 무시하고 싫어했지만 아내는 제 편이었으니까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처가살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내는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렸죠. 더구나 집에 들어오는 시간마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달리 씀씀이도 커졌고요. 사업 특성상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카드가 긁히며 문자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별말 안 했지만 결국 하루는 터지고 말았죠.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잘못한 거 말했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했잖아.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30만 원? 하루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깟 130만 원 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엄마랑 호텔에서 외식 좀 했어. 그게 왜? 호텔? 지금 우리 형편에 호텔? 이제야 돈을 좀 버는데 저축이라도 해야 처가살이를 끝낼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진짜 답답해서 죽겠어. 그만? 결혼 생활 말하는 거야? 아니 나한테 그만 화를 내라고. 6개월이나 일했으면 됐잖아. 나도 이런 말하기 싫어. 근데 꼭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당신도 장모님도 다 나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밥 먹을 때도 눈치 보이고 용돈 드리고 나서도 욕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게 누가 잘못하래? 아니면 이혼해. 이혼하자고. 누가 잡았어? 불쌍해서 걷어준 거지.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혼이라는 말을 또 꺼내? 그렇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틀린 게 없어. 당신처럼 무능하고 부모도 없는 남자랑 만난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 나 지금도 나 좋다는 남자들 줄 섰어. 예전처럼은 못해도 당신보단 조건 좋은 사람이 널리고 널렸다고. 알아? 됐고.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왜 들은 걸 못 들은 걸로 해?
이혼하자고. 이혼 당장 해달라고. 아, 여보. 왜? 난 그런 말 못할 줄 알았어? 하자고, 이혼. 나 솔직히 당신이랑 살면서 하루도 맘 편한 적 없었어. 우리 불쌍한 엄마 그거 좀 도와드리는 걸로도 눈치 봐야 했고, 아빠 빚 좀 갚아준 게 고마워서 이제까지 꾹 참고 살았었어. 근데 나도 이 짓 더는 못하겠어. 그때 아내의 표정은 길을 걷다가 발견한 누군가의 토사모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정말로 이혼을 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역시도 제 잘못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 참아냈죠. 그 대신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든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마침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여름이면 끝난다는, 또 겨울이면 사라질 거라는 코로나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확장은 못해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죠. 제가 그때 떠올린 것은 인테리어 사업이었어요. 초반에 제 가게를 꾸밀 때 도움을 주셨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상의 끝에 제 아이디어와 사장님의 기술로 돈을 벌 방법을 마련한 거죠. 가게 확장을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공간 임대 사업 시작을 돕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이쪽엔 조명을 따로 설치해서 사람들이 카메라만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 임대할 때 효율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반사판을 설치하고 여긴 작은 소품들,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오는 소품을 넣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여기는 가벽을 설치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사무실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럼 벽지랑 바닥색이 다른 게 좋겠죠? 이쪽은 특히나 공간이 좁으니까 거울을 뒤로 배치해서 좀 넓게 보이게 하면 좋겠네요. 진짜 아이디어가 좋네요. 마침 진주 쪽에도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쪽에 출장 한번 가는 건 어때요? 이왕이면 넓게 가죠. 좋습니다. 제대로 해봐요. 인테리어 쪽이야 제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기술이었지만 공간을 꾸미고 센스 있는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은 온전히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워낙 많은 것들을 봐왔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고요. 점점 매출도 높아지고 수요가 있으니 저희는 팀을 이뤄 다른 지방까지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었다는 거였죠. 주말마다 집을 오갈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장모님과 떨어져 있고 싶기도 했고 돈을 빨리 모아서 처가살이를 벗어날 목적이 컸어요. 그래서 거의 2달 만에 첫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양손을 최대한 무겁게 하고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결국 경보음까지 울렸고 당황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전화를 왜 안 받아? 아무래도 이거 비밀번호가... 시끄럽게 문 앞에서 그러지 말고 당신 갈 길 가.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집 아니구나. 설마 출장이 길어져서 그래? 길어진다고 계속 연락했잖아.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은 건 당신이잖아. 됐고, 여기 당신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곳 아니야. 난 당신한테 질렸고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어. 저번에도 이혼하자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혼 서류 끊어서 잘 작성해서 우리 집 문 앞에 두고 가. 당신한테 빌린 돈은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알았니? 여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혼하자고! 지겨워! 당신이 나 때린 거 생각만 해도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여보, 제발. 그럼 얼굴이라도 보면서 이야기해. 됐다고! 문 앞에 있지도 마.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여보, 나 사업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빌려줬던 돈도 채울 수 있어. 됐어. 그깟 푼돈으로 뭘 하겠다고. 이때 휴대전화로 장모님 목소리도 흘러나왔죠.
절대 열어주지 마. 끈질기고 독한 놈. 나가 떨어질 때까지.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분명 있어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 그리고 아내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 부모님 같은 분들이었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전부터 쭉 장모님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무시와 폭언에도 묵묵하게 버틴 것은 일종의 속죄였고요. 저는 힘이 빠져서 집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내에게는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커다란 캐리어 가방 하나를 옆에 끼고 버텼죠. 종종 아내에게서 연락이 와서 집 앞에서 사라지라고도 했고 경찰도 오긴 했지만 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고도 신고자로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그냥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을 지나다 보니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더욱 오기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랫집에 아는 분이 화장실 사용을 하게 해줬고 그렇게 3일 만에 그 집에 문이 열리며 장모님과 함께 나오는 아내와 마주할 수 있게 됐죠. 처음에는 살이 찐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죠. 저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아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어디 아파? 얼굴이 부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혼 서류나 들고 오라고. 질척거리지 말고 저리 좀 꺼져. 스토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내가 제 손을 뿌리치는데 자신의 배를 한 손으로 감고 있더군요. 출장 가기 전에도 오묘하게 배가 불러있다고 느꼈지만 다시 마주한 아내의 배는 단순한 살로 보기 힘들 정도였죠. 헐렁한 옷을 입고 가방을 앞으로 해서 배를 숨겼지만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임신했어? 맞지? 미친놈. 아니야. 임신 아니라고. 지금 어디 가는데? 나 따라간다. 제가 말하자 장모님이 끼어들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버러지 같은 놈이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따라오길 따라와? 지겹다 지겨워. 이서방 자네 진짜 경찰서에서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지? 이 애는 자네랑 하등 관계없으니 내 딸 인생에서 좀 빠져. 그러자 아내가 발끈하며 장모님에게 소리를 쳤죠. 엄마! 왜 이거 싸? 됐어. 어차피 들켰는데 산부인과 따라오면 머리만 아파. 애 아빠가 알면 어쩌려고? 그니까 그냥 돈 주고 치워버려. 그깟 돈 아낀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저 쪼잔한 놈한테 돈이라도 쥐어주면 서류가 빨리 처리될 거 아니야. 배불러서 시집 갈 거야? 그냥 치워버려. 이 집 월세도 빼고 대출 받아서 다 돌려줘. 그땐 제대로 나가 떨어지지. 이렇게 버틴다고 저놈이 이혼해주겠어? 독하게 3일을 여기서 밤을 새는 또라이를 어떻게 이겨? 아내는 그 말에 씩씩거리다가 표정을 바꾸곤 제 앞에 섰죠. 그래, 이왕 이렇게 들킨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딴 사람 만나. 임신한 것도 맞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당신만 없으면 내 인생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설마 나랑 계속 살 거야? 이 아이 당신 오적에 올라가도 되는 거야? 말해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건 알겠어. 지난 봄부터 당신이랑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 없으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 날 속였어? 차라리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니? 언제부터야? 알 거 없잖아. 돈 줄게. 당신한테 빌린 돈 다 준다고. 엄마 말대로 다 줘도 돼. 이혼 못하겠다면? 그럼 어쩔 건데? 그럼 이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겠지? 고아원에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되나? 야! 소리 지르지 마! 그러니까 이혼해 달라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애초에 자존심이란 남아있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가살이하며 그 구박을 받아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았던 저였기 때문이었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러면 나도 부동산 사장님 내외처럼 오순도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 이혼하겠다고 했고 아내와 장모님은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죠. 제가 그때 떠올린 건 아주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지난 영수증, 카드 기록, 은행 기록 싹 다 뒤져서 10원 한 푼이라도 다 받아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아내는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래, 다 청구해라. 치사하고 더러운 돈 그거 다 챙겨줄게. 싹싹 긁어가. 그럴 거야.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거지 새끼도 아니고. 793만 원? 아, 산티아고? 아주 정확하게도 계산해놨네. 좋아. 난 당신처럼 구질구질하지 않으니까 800만 원으로 줄게. 됐지? 이것까지 다 보냈고 전세금 받은 거랑 그간 엄마 용돈, 내 생활비, 정산 싹 다 했으니 도장 제대로 찍어. 돈이 어디서 났는진 모르겠지만 진짜 대출을 받은 것 같았어요. 둘 다 여유 있는 미소를 보이니 복수를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미소의 정체를 알게 됐죠. 제가 도장을 찍은 뒤에 아내가 말하더군요. 이깟 푼돈으로 가난에 찌들고 일에 찌들어서 잘 살아봐. 그 생명의 은인인가 뭔가 하는 늙은 양부모도 모시고 진즉에 이렇게 해서 보내버릴걸. 아, 진짜 후련해. 이게 당신한텐 복수지? 근데 어쩌지? 우린 아닌데. 장모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모르지? 하긴 뭘 알겠어. 이게 바로 땅 문서야, 땅 문서. 우리 아버지이자 이 아이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이지. 오빠랑 내 동생도 나눠 가지겠다고 난리를 피워서 돈으로 무마하고 온전하게 우리 손에 들어온 엄청난 땅이고. 이게 노다지 땅이야, 노다지. 여기 어딘지 알지? 자네도 눈이 있으면 보이겠지. 이 넓은 땅이 다 우리 거라고. 우린 부자야. 속에서 분노가 끓었어요. 장모님이 땅을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 돈으로 무마했다는 걸 이야기하자마자 아내가 이혼 서류 대신 각서를 가져오고 전세금 중 일부를 빌려가며 투자했다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 전에도 이혼 이야기를 했으니 바람을 피운 시점은 훨씬 뒤였을 테고 급작스러운 유산 상속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저를 용서해준 척했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애초에 저는 그들에겐 이자가 필요 없는 은행이었던 거였죠. 전 기가 차서 물었습니다. 이제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 말해주는 거야? 당신 더 배 아프라고. 근데 진작에 나랑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부자가 되어도 당신 하나 정도는 데리고 살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자 장모님이 아내의 등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수준 차이 난다고 몇 번을 말해? 저놈은 아니야. 앞구르기를 수백 번을 하고 봐도 아니라고. 얼굴 보고 만나지 말고 사람 됨됨이랑 능력 보고 만나라고 했지. 그러자 아내는 짜증을 내며 대꾸했죠. 아, 누가 그렇대? 지금은 이미 늦었고 땅을 치고 후회하라는 말이지. 엄마는 농담도 구분을 못해? 나도 지금은 알아. 어릴 때 뭘 몰랐을 때나 그런 거지. 여기에 더해 아내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제 앞에서 재호라는 그 남자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며 차는 벤츠를 끌고 다녔고 집은 서울에 있고 결혼 후에는 장모님도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호호하하 떠드는 소리를 뒤로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 부동산 사장님 집으로 향했죠. 마침 사모님이 퇴원하셨다는 걸 알기에 어설프게 과일을 한 상자 사서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묻자마자 큰 소리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 울고 있다가 울음을 그치니 사모님은 제가 어릴 때 그때처럼 수건 한 장을 들고 서 계셨죠. 씻고 나오면 맛있는 찌개가 다 되었을 거라고 그 말도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저는 두 분에게 그간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출장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복수한다고 덤볐지만 결국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 것까지 모두 말이죠. 헌데 사장님이 가만히 듣다가 물으셨습니다. 땅? 노다지? 아니 그런 땅이 어딨어? 그 지역엔 그런 땅이 없는데 어딘지 알아? 저도 알아요. 거기 출퇴근하면서 자주 봤거든요. 그 도로 근처에 있고 그 근처에 큰 대형마트가 있어요. 전광판도 있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서 휴대폰으로 그곳을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사장님은 사모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전문 용어를 쓰시더군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중에 딱 한 단어는 정확히 들렸습니다. 맹지. 맹지였죠. 맹지가 뭐예요? 맹지? 쉽게 말하면 못 쓰는 땅이야. 못 쓰는 땅이요? 그린벨트 같은 거? 아니, 개발은 할 수 있지. 근데 못 써. 네? 그게 무슨... 자네가 봤던 공간이 여기면 이 주변에 인접한 땅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거야. 즉, 도로랑 인접한 공간이 다른 사람 소유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지. 날아서 다닌다면 모를까. 그럼 그 땅을 사야만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지. 뭐 사거나 사용 허가를 받거나. 여기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유명하거든. 왜 유명하냐? 이 땅을 맹지인 줄 모르고 사기당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 폭탄 돌리기처럼. 그럼 제 아내 할아버지가... 그렇지, 그 중에 하나일 거야. 그 뒤에는 못 팔았을 거고. 뭐 예전에야 그냥 사람 끌고 다니면서 좋은 땅이다, 뭐 여기 개발되는 거 안 보이냐 이러면서 파는 사람이 있었고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요즘엔 불가능해. 이 정보가 넘쳐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졌거든. 현장 답사 가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구매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특히 주변 시세 보면 눈이 돌아가게 저렴한 가격이니 제대로 투자했다는 생각도 들 거고. 그럼 그 장모님이랑 아내는... 제가 말끝을 흐리며 묻자 두 분은 동시에 대답하셨죠. 완전 망했지. 여기에 더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로와 인접한 땅을 가진 분이 부동산 사장님 내외였다는 거였죠. 알박기가 아니라 정확히 도로가 나면서 본래 가졌던 땅에서 일부를 팔게 되어 쪼개진 형태의 땅만 남았던 겁니다. 사장님은 서류 봉투를 주면서 제게 말했죠. 이거 가지고 가. 가서 제대로 복수해줘.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돼. 그래도 속이 풀릴 때까지 약은 올려주고 오고 아주 잘근잘근 밟아줘. 이걸 절 주신다고요? 안 돈 빌렸을 때 내가 말했지 않은가? 땅이 있다고. 이걸 주겠다고 말이야. 팔지 못한 건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지금은 다르지만.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해요. 제가 드린 돈은 그간 저한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사실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넣어두세요. 언젠간 쓰겠죠. 그냥 받아줘. 그 언젠가가 지금이니까. 이게 운명 아니겠나? 실제로 사장님은 그 땅의 소유권을 제게 넘겼어요. 그리고 맹지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셨죠. 그러는 사이 아내와 장모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저와 이혼까지 했고 유산을 온전히 받으려고 가족들에게 돈까지 쥐어줬는데 그 땅이 맹지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더구나 그 소유주가 다름 아닌 저로 바뀌어 있었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가장 먼저 절 찾아온 것은 장모님이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니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 듯 했죠. 자네, 우리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도대체 그 땅 어떻게 샀어?
그때 내가 보여준 땅문서 보고 산 거지. 맞잖아. 그렇지?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라고. 내가 고소하기 전에 당장 그 땅 우리한테 팔거나 토지 사용 승낙서에 사인하게. 싫은데요. 전 계속 시간 끌 거거든요. 자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네, 그럼 안 미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장인어른 빚 갚아주고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저 혼자 뼈가 빠지게 일했더니 남의 남자아이를 임신까지 했는데 정상일까요? 미쳤어. 아주 내 딸 인생의 걸림돌이야. 내가 너 이런 놈인 거 진즉 알아봤어. 부모도 없는 새끼 걷어 가족처럼 대해줬더니 짐승 새끼도 안 할 짓을 하네. 이렇게 화내고 또 헛소리만 하면 그 땅 영원히 그냥 맹지일 텐데 후회하실 건데요? 필요 없어. 너 같은 놈한테 내가 부탁할 줄 알고?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절 찾았죠. 그땐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부른 배를 하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장모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내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지난 정이 있잖아. 우리 부부를 10년을 넘게 살았잖아. 자기야, 여보. 나 쫓아내면서 거지 새끼라고 할 땐 언제고 자기 여보래? 정 힘들면 너가 사랑하는 재호 씨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능력도 좋고 자상하고 다정한데 장모님까지 모신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알면 나 죽어. 우리 빚 있는 것도 모른다고. 이 땅 팔아서 다 갚고 그렇게 결혼하려고 한 건데 맹지라고 아무도 우리 땅을 사주지도 않고 카드론에 대출에 내가 그 빚 떠안고 있어서 막 미칠 것 같다고. 제발 우리 정을 봐서라도 일부라도 팔아줘. 너희 어머님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돈 쓰기만 하지 한 번도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맹지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한 소리야. 당신도 우리 엄마 알잖아. 아내의 말에 장모님은 발끈해서 아내를 노려봤죠. 너 엄마를 무슨 바보 취급을 해? 아무리 내가 말실수를 했기로써니 이만하면 됐지. 엄마, 자존심이 밥 먹여줘? 우리 이대로면 진짜 거지야. 파산도 못해. 파산할 돈이 없어서. 알긴 알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냥 빌라고, 싹싹 빌라고 했잖아.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엄마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니까 빌어.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헛소리? 그래. 언제까지 나한테 짐짝처럼 붙어 있을 건데? 솔직히 재호 씨도 엄마 부담스럽대. 알아? 그니까 그놈의 혼수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좀 있지. 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냐고. 뭐? 그럼 버려라. 자식 새끼 다 키웠더니 지 엄마를 짐짝 취급을 해? 언제나 자신의 엄마가 최우선이고 자기 딸이 최고였던 두 사람은 돈 때문에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서로 욕설까지 주고받더군요. 처음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뻥 뚫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가족의 본성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왔고 다신 두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곧 그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됐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버렸죠. 물론 그 돈은 부동산 사장님에게 드렸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그걸 다시 돌려주시며 제 사업에 투자를 하셨고 따로 제게 경매도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전 정말 바쁘게 살았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죠. 이전에 하던 임대업은 접었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고요. 저는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 문을 닫는 곳이 있었을 때 배달업이 호황을 누렸던 것처럼 저 역시도 흐름을 잘 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장님 생각은 달랐어요. 운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나쁜 짓을 한 사람 역시도 반드시 그 죄를 돌려받는다고도 하셨죠. 다만 그 시기 역시 누군가는 늦고 누군가는 빠를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실제로 아내와 장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의 친구가 알려준 소식으로는 아이는 낳긴 했는데 재혼은 하지 못했고 남자가 아이만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또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두 모녀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제 나이 47, 이제 40대 후반이 된 저는 내년 봄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복수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죠. 부동산 사장님 내외분에게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마음만으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게 모실 생각이고요. 가족이 꼭 핏줄로 이어져야 가족이고 서류상 함께라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에 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한 색이 빨강이 아니듯 인연도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